R의 필수 개념, 특히 이제 객체의 값 할당하기, 이제 R의 첫 번째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주로 PDF에서 제가 이렇게 미리 하이라이트 쳐둔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텐데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객체의 값을 할당하기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R에서는 객체라는 게 있고 할당, 영어로 assig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대부분 구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A라는 값에 5를 할당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화살표를 이용해서 A에 5를 할당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A를 그 다음 쳐보시면은 결과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A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A 값에 우리가 5를 할당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5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살표를 써도 되고요, 등호를 써도 됩니다. A는 5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해볼까요? B는 3 B를 치면은 옆에 결과창에 3이라고 뜨게 됩니다. 즉 화살표를 쓰나 그 다음에 등호를 쓰나 똑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화살표를 쓰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칙 연산이랑 나중에 같이 쓰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화살표를 쓰는 것을 처음부터 습관을 들이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이렇게 제가 지금 코드를 쓰고 있는데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좀 보이기 힘드시면은 채팅방으로 말씀 주시면은 글자 크기를 좀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의견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값을 할당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C는 3 뭐 이렇게 값을 할당하면은 C는 3 이런 식이 되는데, 만약에 글자 크기를 그러면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를 한 2개 정도 키웠는데요. 자, 이어서 얘기 드리면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A, B, C 이런 알파벳 숫자에 할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교재처럼 6개월째 ALT 값을 30이라고 이렇게 할당을 하고 싶다라면, 내가 할당하고 싶은 객체 이름이 6 months ALT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에러가 나게 되는 이유는 R에서 녹색으로 뜨는 것은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숫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앞에 있는 6은 숫자로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객체 이름, 온전한 객체 이름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 이름에서 꼭 시작은 숫자로 하는 것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는 꼭 숫자로 꼭 해야 된다, 객체 이름을, 그럴 경우에는 백틱이라고 해서 우리 키보드 1 옆에 쳐보시면 이렇게 다운표 거꾸로 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 객체 할당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나죠. 에러가 안 나고 이 객체를 그대로 백틱이랑 같이 써야 됩니다. 이 값은 얼마냐 하면 30 이대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 계속 백틱을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꼭 처음에 숫자를 안 쓰는 그런 객체 이름을 이용하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개의 값을 할당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값을 할당을 한 개만 했었습니다. 뭐 A는 5, B는 3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B라는 객체 안에 1, 3, 5, 7 4개의 값을 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1, 3, 5, 7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이제 한꺼번에 묶어줘야 됩니다. 즉 앞에 C라는 combine, concatenate라는 의미인데, C라는 괄호를 열고 여기에다가 1, 3, 5, 7 이렇게 묶어 주어야지 이제 B라는 객체 안에 4개의, 제가 방금 넣은 4개의 값이 할당되게 됩니다. 즉 B는 요 4개의 숫자를 가진 한 개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런 객체는 계산으로 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나는 A는 3, B는 5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뭐 A 플러스 B 하면은 당연히 8이 되겠죠. 8이라고 나왔습니다. 혹은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C는 A 더하기 B로 할당을 하고, 그랬을 때 C는 얼마냐? 당연히 8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더하기도 되고
당연히 뺄셈도 되고요. 곱하기도 됩니다. 곱하기 당연히 되고 나누기도 되고요. 당연한 건데 이런 식으로 즉 하나의 객체를 직접 써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곱 많이 쓰죠. 제곱. 제곱은 여기 Shift하고 숫자 6에 있는 걸 쓰면 됩니다. A 꺽쇠 B로 하면은 3의 5승이 되겠죠. 그래서 243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이런 목도 구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객체 이름 짓기입니다. 객체 이름을 지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뭐 특별히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선호하시는 대로 그대로 만들면 되는데 방금처럼 단순한 숫자 객체 같은 뭐 ABC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짓는데 어렵지 않은데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하실 때 보면은 결국은 임상 연구에서는 변수가 이제 객체의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바탕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든 객체 이름은 소문자로 통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대문자, 소문자 같이 써도 되는데 R은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소문자로 치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한 개로 통일하는 게 좋고 가급적 소문자 사용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월째 뭐 ALT라는 값을 쓸 때는 ALT 언더바를 이용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름은 길게 쓰는 것보다는 최대한 간결하게 쓰는 게 좋고 그리고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쓰면 좋겠습니다. 주로 제가 많이 쓰는 객체 이름인데요. 예전에 저도 뭐 이렇게 길게 변수 이름들을 많이 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씨름 혈청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 뭐 ALB, 베이스라인 ALT 같은 경우에는 B 언더바 ALT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짧게 그렇지만은 어떤 의미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객체 이름을 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의 구조와 이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구조. 종류 말고 구조인데요. 벡터, 매트릭스, 어레이,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그리고 엄밀한 의미의 데이터 구조는 아니지만 이제 스칼라 혹은 엘리먼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텐데 먼저 그림을 보시면은 더 빨리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스칼라 엘리먼트라는 것은 각각의 하나의 값입니다. 각각의 우리가 아까 A에 5를 배정을 했었는데 그때의 그 5가 하나의 스칼라 엘리먼트 값이 되게 되는 거죠. 벡터는 이런 스칼라 엘리먼트들이 일렬로 쭉 나열된 겁니다. 이렇게 이 블록이 5개 쭉 나열되어 있죠.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블록들의 색깔이 같죠. 색깔이 같다라는 뜻은 뒤에서 배울 같은 자료 형태가 일렬로 이어진 것을 벡터라고 합니다. 즉 다른 색깔의 블록이 이어지면 안 되고요. 즉 일렬로 이어져 있는 1차원적인 구조의 데이터가 벡터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매트릭스는 우리나라 말로 결국은 행렬인데요. 이제 이 벡터들을 이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원 구조죠. 2차원 구조. 뭐 2x2 혹은 3x3 뭐 이런 식인데 여기서도 잘 보시면은 색깔이 다 같죠. 색깔이 다 같기 때문에 모든 이 블록들의 자료 형태가 다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뭐 배열, 어레이라고 하는데 이건 3차원 구조입니다. 매트릭스를 이어 붙인 거죠. 매트릭스를 이어 붙인 거고 역시나 같은 색깔인 것을 보면은 자료 형태는 즉 각각의 스칼라, 각각의 엘리먼트, 어레이에 포함되어 있는 엘리먼트들은 모두 다 같은 자료 형태로만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원 구조의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엑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엑셀이 이런 2차원 구조죠. 변수 이름이 있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매트릭스와 데이터 프레임은 똑같은 2차원 구조인데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한 개의 색깔인데 비해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색깔로 이어지지만 요 한 줄 자체는 같은 색깔로 이어져 있습니다. 즉 똑같이 2차원적인 구조긴 하지만 기존의 매트릭스 행렬과 다르게 서로 다른 벡터, 서로 다른 자료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벡터를 모아 놓은 것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이제 많이 쓰지 않는 그런 형태긴 한데요.
말 그대로 어떤 큰 장바구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구애도 받지 않고 벡터도 넣을 수 있고 데이터 프레임도 넣을 수 있고 매트릭스도 넣을 수 있고 한 개 그냥 스칼라 엘리먼트도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대괄로로 묶이는 커다란 통합형 자료 구조를 리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형태인데요. 자료 형태는 이제 통계를 조금 해보신 선생님들이 익숙하실 텐데 이제 어떤 한 개의 스칼라, 한 개의 엘리먼트가 어떤 형태라는 건데요. 당연히 숫자, 실수가 있고 소수점이 없는 숫자, 정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남자, 여자, 로우 리스크, 하이 리스크 같은 그런 범주형 변수 우리가 팩터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이름과 같은 문자형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캐릭터. 그 다음에 true 혹은 false로 이루어지는 이런 로지컬 이런 논리 형태의 자료 형태 이렇게 크게 한 5개 정도의 자료 형태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혹은 내가 방금 만들었던 할당했던 자료들의 형태는 어떤 건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클래스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고 상당히 많이 씁니다. 클래스라는 명령에 뒤에 객체 이름을 씁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A에 5를 배당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A의 클래스는 뭘까요? A의 클래스는 우리 생각에 숫자니까 numeric, 즉 실수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클래스를 해보면 numeric이라고 나오죠. 숫자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문자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B에다가 student를 집어넣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문자이기 때문에 R에서 문자를 다룰 때는 꼭 이렇게 따옴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에러가 안 나죠. 그랬을 때 B는 student 그대로 나오고 그럼 B의 클래스는 무엇이냐 캐릭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수는 이제 뭐 조금 좀 복잡한 이야기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기는 3이지만은 실제로 R에서 이제 인식하기로는 3.00000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숫자 자체를 정수, 소수점 없는 정수로 인식시키고 싶으면은 뒤에다가 L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B는 우리 눈으로는 숫자 3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요번에 클래스를 해보면은 인테저, 즉 정수, 뉴메릭이 아닌 정수라고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범주형하고 문자형이 이제 같으냐 틀리냐 이게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이건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좀 얘기가 다른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임상 자료에서 환자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홍길동, 홍길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문자형 자료고 이제 범주형 자료는 문자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주로 문자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카테고리 를 나누듯이 뭐 하이 리스크, 모더레이트 리스크, 로우 리스크 이렇게 나누듯이 나는 이거 하나의 이 문자 자체에 어떤 범주로 만들고 싶다. 남성, 여성은 완전 다른 범주죠. 그런 식으로 범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문자형 자료도 범주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벡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스칼라 엘리먼트들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1차원적인 구조라고 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게 대표적인 벡터죠. C에 1, 3, 5, 7, 9 C는 5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C는 자료 형태는 어떤 건가요? 뉴메릭이죠. 즉 실수로 이루어진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벡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아까 분명히 같은 자료 형태, 즉 뉴메릭이면 전부 다 뉴메릭이 되어야 되고 캐릭터면 전부 다 캐릭터가 돼야 되는데 서로 다른 자료 형태의 값들은 벡터에 할당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분명히 여기 그림에서 같은 색깔, 같은 자료 형태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 보시듯이 나는 C에다가 1, 3, 5 그리고 문자니까는 따옴표를 써주라고 했으니까 난 이렇게 넣고 싶다. 이렇게 했을 경우 문제없이 들어갑니다. C를 해보면은 1, 3, 5 메일이라고 나오죠. 하지만 이전이랑 보시면은 요때는 숫자에서 따옴표가 없었는데 이때는 따옴표가 생겼습니다. 그 말 뜻은 여기서 얘기하는 1, 3, 5는 사칙 연산이 가능한 숫자가 아닌 겁니다. 요번에 클래스를
보시면 캐릭터로 되어 있죠.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이름을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13579로 했을 때는 전부 다 뉴메릭이었는데 135 그 다음에 메일로 하니까 캐릭터로 나오죠. 즉 한 개의 자료 같은 자료 형태여야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135가 같은 자료 형태를 만들려면은 메일을 숫자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135는 한 개의 그냥 문자 텍스트로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R에서 135를 메일과 같은 캐릭터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뒤에 포함되어 있는 135는 4층 연산이 불가능한 그런 단순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을 경우에는 항상 문자 이런 형태로 따라간다. 물론 이런 강제 변환의 순서가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문자형으로 주로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객체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당히 많이 쓰는 건데요. 일정한 간격을 지니는 값, 즉 시퀀스라는 함수입니다. 시퀀스, seq라는 함수고요. 형태는 항상 그 R에서 명령어에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퀀스 처음 값을 넣고 마지막 값을 넣고 간격을 쓰면 됩니다. 1부터 20까지 5간격으로 된 값을 만들어 볼까요? 시퀀스를 이용해서 시퀀스 함수에서 1, 20까지 5간격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6, 11, 16. 즉 1에서 5도 했고 5도 했고 5도 했는 값. 그렇지만 20을 넘지 않죠? 이런 식으로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부터 5까지 만들어 볼까요? 1씩 증가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죠. 1, 2, 3, 4, 5. 근데 이렇게 1부터 증가하는 거는 디폴트 세팅이라 가지고요. 1부터 증가하게 만들려면은 굳이 1을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똑같이 만들어지죠. 시퀀스 1에서 10까지 그냥 써도 1에서 10까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시퀀스 함수의 형태는 from은 뭐, to는 뭐, by는 뭐, length는 뭐 이렇게 다 쓰라고 이렇게 형식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쓸 때는 여기다가 from, to, by 이런 거 안 쓰죠. 즉 우리가 그냥 시퀀스라고 쓰지 여기다가 from은 1, and, to는 20, by는 5. 물론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길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앞에 세 번째는 요런 옵션이 들어간다는 게 디폴트 세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써줘도 되고, 하지만 이렇게 옵셔널한 명령어가 있습니다. length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없으면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필수 매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20까지 5씩 증가하는데 나는 길이는 뭐 30개만 해달라. 너무 많네요. 10개만 아니죠. 랭스가 벡터의 길이죠. 3개만 만들어 달라. 100까지 해볼까요? 랭스가 지금 안되네요. 여기에 있는데 만들고자 하는 벡터의 길이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안 됐던 이유는 by까지 같이 걸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괜찮죠. 왜냐하면 1부터 20까지 20개의 벡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 by 나누는 게 일정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이 5씩 증가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놓고 랭스까지 정해주니까 두 개가 충돌이 나서 안 되는 겁니다. 즉 요런 옵션들을 필수 매개 변수가 아닌 것들은 직접 이렇게 써줘야지 R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퀀스는 이제 시퀀스라고 직접 쓸 때도 있지만 실제로 코드를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콜론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1에서 5콜론 이렇게 쓰면은 시퀀스 1에서 5 요거랑 같은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시퀀스 1에서 5 이런 식의 잘 안 쓰고 만약 1에서 100까지 이렇게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1씩 자동으로 증가하는 값들을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이제 REP, 결국 repeat라는 건데요. repeat는 시퀀스랑 다르게 일렬로 증가되는 값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니고 반복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을 5개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3을 5개 반복을 해달라. 그럼 3, 3, 3, 3,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1, 2, 3을 5번 반복을 해달라. 그러면은 여기 1, 2, 3을 5번 반복을 해달라는 건데 여기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값은 아까처럼 1, 2,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그런데 나는 만약에 1, 2, 3, 1, 2, 3, 1, 2, 3 5번 말고 1, 1, 1, 2, 3, 3, 3 이런 식으로 5번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치는 5 이런 식의 옵션을 주시면 이렇게 되죠. 1, 1, 1, 1, 1, 2, 2, 3, 3, 3, 3 이런 식으로 5개씩 개개별로 반복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석 달기입니다. 상당히 제일 많이 쓰는 건데요. 코드랑 다르게 우리 키보드에 샵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색깔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코드를 쓸 때는 하얀색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색깔이 제 화면에서는 자주색으로 나옵니다. 이 샵 뒤에 쓰여 있는 이 글들은 이제 원칙적으로 코드로 인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긴 코드를 쓸 때 혹은 중간에 이렇게 나눠야 될 때 어떤 우리 그 논문 쓸 때라든지 글 쓸 때 워드에서 단락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각주 뭐 이런 거로 또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개로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쓰고 밑에 코드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드 쓰고 뒤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5 쓰고 A를 5에 할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각 주석을 많이 쓰면 좋은 점은 그냥 단순 코드만 있을 때보다 쭉 코드에다가 주석을 달고 나면 나중에 한번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뭐 다른 일을 한다라든지 하고 다시 내 코드를 봤을 때 내가 이거는 뭐를 위한 코드였구나, 무엇을 했었구나, 혹은 이전에 무슨 작업까지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이 주석을 많이 사용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고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덱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레이블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벡터 같은 그런 데이터 내에서 내가 특정한 값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값을 선별하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 옷이 있으면 난 빨간색 옷 원해 뭐 이런 식의 빨간색 옷을 찾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하고요. 슬라이싱이라는 것은 내가 값을 찾았으면은 그 값만 선택해서 추출하는 겁니다. 여러 개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으면은 난 빨간색을 찾은 다음에 빨간색을 입겠다라고 하면 빨간색 옷을 옷걸이에서 그냥 꺼내 가지고 내가 갖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다 R 베이스라고 해서 특별한 패키지 없이 R의 기본 기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인스톨이라든지 패키지를 불러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3, 5, 7 이런 4개의 값을 A라는 값에 객체에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나는 만약에 A 값 중에 A 값은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나는 세 번째 값을 원한다. 그러면 A의 대괄호를 쓰면 됩니다. A 중에서 난 세 번째 값이 무엇이냐? 세 번째 값이 5죠? 어떻게 되나요? 5로 나오는 거죠. 요런 과정에 요렇게 찾는 거를 인덱싱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값을 찾는 것을 나는 만약에 A의 세 번째 값을 B에 할당을 하겠다. 그럼 B가 무엇이냐? B는 5죠. 이렇게 하나로 잘라내는 거를 슬라이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A에서 나는 첫 번째 값에서 세 번째 값 다 원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콜론 이용해서 A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값을 가르쳐 달라. 1, 3, 5 나오게 되는 거죠. 혹은 A의 첫 번째 값과 세 번째 값을 알려달라. 그럼 첫 번째 값과 세 번째 값을 알려달라. 요렇게 하면은 이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자체는 하나의 의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항상 한 개의 객체를 만들 때는 요렇게 아까 우리 C로 묶었듯이 요렇게 묶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A는 A의 첫 번째, 세 번째 값을 알려달라. 요런 의미로 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요렇게 돼야 되죠.
요렇게 되면은 1과 5가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여쭤보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R에서 이렇게 무의미한 띄어쓰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R에서는 무의미한 띄어쓰기는 아무런 문제 없기 때문에 띄어쓰시는 거는 전혀 무방합니다. 제가 일부러 띄어쓴 이유는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을 했고요. 오늘 이제 실습할 데이터는 출판사 홈페이지에 있는 기존 데이터를 이용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 보건의료 쪽에 임상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자주 유용하게 쓰이는 패키지 종류들이 많습니다. 종류들이 상당히 많고 유용한 게 많아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깔아 놓으시고 한 번만 깔아 놓으면 어차피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다 한 번에 시간 내서 한번 설치해 두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패키지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제 항상 할 때마다 패키지를 새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만약에 문북이라는 패키지를 불러냈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혹시 다른 코드, 다른 파일로 작업을 할 때는 또 이 패키지는 또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이 패키지는 지금 현재 이 RStudio의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 프로젝트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켰을 때는 비록 RStudio를 내가 안 껐다고 해서 여전히 이 패키지가 유효하게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렇게 자주 쓰는 패키지들은 아예 이렇게 먼저 써놓고 로딩 해놓고 시작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책에 써놓은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연구라든지 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주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RStudio를 쓰는 것이고 프로젝트 단위로 시작하는 것인데 이제 RStudio를 쓰면 장점이 이렇게 화면 구성에서 보시듯이 코드를 쓸 수 있는 스크립트 파일이 있고요. 결과창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내가 썼던 코드들 어떤 데이터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파일, 플롯, 나중에 그래프하고 표가 나오면 여기 나오거든요. 이런 뷰어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한 개의 파일로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한 개의 프로젝트 파일 단위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논문 쓸 때 한 개의 프로젝트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관리하면은 파일 관리도 수월하고 굳이 이 개별 각각을 파일 관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항상 프로젝트 단위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들은 이제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폴더의 경로 설정입니다. 이거 처음에 이제 저도 뭐 온라인 강의도 그렇고 이제 가서 보면은 제일 초심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러가 상당히 많은데 폴더 경로 설정입니다. 폴더 경로 설정. 절대 경로라는 게 있고 상대 경로라는 게 있는데요. 절대 경로는 말 그대로 우리 그 윈도우 탐색기 혹은 맥북 쓰시는 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건 제 폴더 구조인데요. 이렇게 저는 이제 맥이라서 맥 안에 뭐 유저스 안에 제 이름 밑에 드랍박스 안에 이거 안에 이런 식으로 전체의 폴더 구조를 다 나타내 주는 거를 이제 절대 경로라고 합니다. 이 절대 경로를 사용하면 장점은 에러가 거의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 프로젝트 파일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R을 어떤 폴더에서 켰든지 간에 만약에 이 안에 어떤 엑셀 파일을 불러내면은 이 경로는 절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 어디 있어도 항상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경로의 장점은 어디서든 에러가 안 날 수 있게 파일을 불러낼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고요. 하지만 단점은 너무 길죠. 이걸 너무 길어 가지고 쓰기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상대 경로라는 건데요. 상대 경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폴더를 제일 디폴트 폴더가 되고 그 밑에 하위 폴더라든지 여기 있는 파일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디폴트 폴더인데요. 여기 있는 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참가자 명단이라는 파일을 뭐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앞에서처럼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이 바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뭐 참가자 명단 0813.xlx 이런 식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 경로에 또 이런 짧은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느 걸 쓸지는 이제 선생님들이 써보시고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현재 내 폴더 이름이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알 때는 get working directory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지금 현재 내 위치, 이 R 프로젝트 파일의 위치가, 폴더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직접 안 쓰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메뉴로 써도 되고, RStudi오의 좋은 장점이 직접 폴더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여기다가 다 쓰실 생각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직접 찾아서 들어가서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실습을 하나 둘씩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하는 대부분의 작업들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패키지가 이제 tidyverse라는 패키지고요.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한 8가지 작은 패키지들을 뭉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핸들링하고 뭐 쪼개고 붙이고 분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거의 디폴트로 항상 불러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를 첫 번째 불러와서 연습을 할 파일은 이제 CSV 콤마 세퍼레이티드 타입의 파일인데요. 엑셀 파일 중에 필요한 정보만 간단하게 모아놓은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파일을 불러내는 이제 명령어는 read.csv 혹은 read_csv 둘 중에 뭔가를 써도 어느 걸 써도 상관없는데요. 일반적으로 후자인 read_csv를 쓰기를 많이 권고를 드립니다. 두 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제일 기본인 read.csv를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가 있는 요번에 불러볼 파일은 챕터 2의 chb.csv인데요. example 데이터 안에 챕터 2의 chb.csv 이렇게 불러올 수 있죠. 이거를 데이터라는 객체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불러왔습니다. 이 데이터라는 파일이 지금 이렇게 옆에 결과가 보이시죠? 요런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요런 파일을 불러왔고 read_csv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read_csv read 점이 아니고 read_csv 이제 똑같이 차이는 없는데 뭐 이런 좀 이상한 명령어가 좀 더 나오죠. 이런 명령어는 뭐냐면은 read_csv로 파일을 불러올 경우에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파일을 불러오면 로딩을 하면서 직접 이 변수들의 형태를 보고 이거는 문자로 다뤄야 되겠다, 이거는 숫자로 다뤄야 되겠다, 이거는 날짜로 다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좀 판단을 해줍니다. 하지만 read.csv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엑셀에 저장해 놓은 형태로, 내가 만약에 엑셀에 그거를 데이트로 저장해 놨으면 그대로 데이트로 받아들이고, 문자로 저장해 놨으면 비록 숫자라도 그대로 문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원시적인 불러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쓰든지 상관없는데 주로 read_csv를 쓰면은 조금 더 편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써도 되고요.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아니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폴더로 들어가서 나는 쓰기 싫다 이러면은 example 데이터 폴더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chapter2.csv 요거를 누르면은 import dataset이라고 있죠.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뜹니다. 자동적으로 뜨기 때문에 우리 그냥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 불러오듯이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불러놓고 이걸 그냥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해서 이렇게 그냥 쓰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러면 에러가 안 나죠.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니까 어떤 걸 쓰든지 간에 편한 형태를 찾아서 선생님들께서 애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실습 예제 파일을 데이터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고요. 이 데이터 파일을 이제 우리가 처음 받으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쭉 한번 훑어봐야 되죠. 이 파일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 크기는 얼마만큼이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엑셀을 많이 쓰셨던 선생님들은 아마 엑셀에 너무 많이 익숙해지셔서 이제 눈으로 이제 데이터가 보여야지만 이제 좀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물론 아래도 뷰라는 기능을 쓰면은 이렇게 엑셀처럼 다 보입니다. 직접 이렇게 숫자도 다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런 방법은 많이 지향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데이터가 당장 눈에 안 보여서 좀 답답하긴 한데요. 익숙해지면 조금 괜찮고요. 그래서 뷰라는 거를 써서 직접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많이 쓰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보는 이 챕터 2의 파일에는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데이터입니다. 뭐 내용은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명령어를 써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는 어느 정도 크기인가? 이제 dim, dimension이라는 건데요. dimension 데이터 이름을 써주면은 24, 20이라고 나옵니다. 24, 22. 24 곱하기 20이라는 거거든요. 행, 그 다음에 열. 즉 24개의 줄이 가로줄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로줄은 22개의 일종의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그러면 데이터 열 22개 데이터 열이 있다라고 했는데 데이터 열에는 어떤 열들이 있는가? 이름을 보면은 컬럼 네임즈라고 하고 데이터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22개의 열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22개의 열은 ID, 인덱스 데이트, 젠더, 에이지 뭐 이런 식의 있구나.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컬럼 네임즈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ID, 인덱스 데이트, 젠더, 에이지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컬럼 네임즈의 이름으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24개라고 했는데 밑으로 24개 맞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데이터의 큰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많이는 안 쓰지만은 컬럼 네임즈가 있으면 이제 로우 네임즈 가로줄 이름도 있겠죠? 이렇게 쓰면은 환자 아이디인데요. 1, 2, 3, 4, 5, 6, 7, 8, 9, 10, 24 이런 식으로 로우 네임즈라는 기능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많이 쓰는 건데요. 그럼 전체적인 데이터의 구조 structure라고 되어 있는데 st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라는 structure는 24 곱하기 22로 이루어져 있고 이름은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이 id라는 변수는 뉴메릭이고 24개고 1부터 10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젠더라는 거는 캐릭터고 mf, mm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에이지는 뭐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어떤 구조가 있는지 이제 보는 게 이제 스트럭처인 거죠. 스트럭처. 상당히 많이 쓰고 거의 뭐 데이터 불러오고 나면은 매번 하는 게 스트럭처 이겁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엑셀처럼 잘 보지 않고 제일 많이 쓰는 게 헤드라는 건데요. 데이터의 앞에 6줄만 보여달라는 겁니다. 요렇게 보이는 거죠. 요렇게 되어 있구나. 이제 근데 화면이 좁기 때문에 나머지 안 보이는 그런 변수들이 많죠. 이렇게 이게 헤드. 근데 나는 6줄 말고 10줄을 보고 싶다 처음에. 그러면 헤드라고 쓰고 콤마 10줄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은 10줄이 나오죠. 20줄을 보여달라. 그럼 20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스트럭처 그리고 헤드 엄청나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만들거나 변형을 하고 나서 잘 됐는지 확인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8개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합니다. 테일은 이제 끝에 6개만 보는 건데요. 거의 쓰지 잘 않고요. 그 다음 이제 tidyverse 패키지를 쓰면은 기존에 우리 헤드 말고 헤드는 R 베이스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데 tidyverse를 쓰면은 스트럭처랑 비슷한데 글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데이터를 한번 슬쩍 본다는 건데 이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깔끔하죠. 스트럭처랑 비교해 볼까요? 스트럭처는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화면이 지금 글자가 커서 그런데 이러면 막 칸이 안 맞으니까 삐져나오기도 하고 근데 글림스는 글자 크기 상관없이 딱 화면 크기에 맞춰서 이쁘게 딱 알아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글림스를 실제로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id고 더블 실수형이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인덱스 데이트고 젠더는 캐릭터고 mf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깨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화면이 커도 거기에 맞춰서 보여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글림스, 스트럭처, 헤드 요 3개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결국 이제 앞에 객체 A에 1, 3, 5, 7 담고 이런 건 이제 연습인 거고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건 아마 이런 데이터셋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엑셀에서 밑으로는 환자 한 명씩 쭉 나열되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베리어블들이 있는 거죠. 베리어블들 쭉 있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할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50세 이상 남자만 찾을 때도 있고, 혹은 특정 환자만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조건을 줘서 뭐 60세 미만만 골라낸다라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말 그대로 한 개의 데이터 시트 안에서 요 데이터 빼내고 저 데이터 빼내고 이런 식으로 이거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 개의 변수죠. 한 개의 변수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22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네 번째 변수인 age에 대해서 한번 골라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라는 파일 안에서 그림으로 제가 나타냈는데 여기 age, 여기 빨간색 박스 요것만 한번 골라내 보겠습니다. 인덱싱 슬라이싱 할 때는 대괄호를 이용한다고 했고요. 데이터에 대괄호를 이렇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지금 2바이트죠. 2 곱하기 2, 즉 행렬입니다. 행렬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행도 선택을 해줘야 되고 열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즉 콤마를 중심으로 앞에는 행을 써줘야 되고 뒤에는 열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때 디멘전을 봤을 때 24 곱하기 22였잖아요. 행이 24, 열이 22개인 겁니다. 즉 내가 잘라내고 싶은 파일을 여기다가 행을 지정해주고 열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모든 행은 다 가지고 오되 age라는 열만 갖고 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든 행을 다 가지고 온다는 말은 특별히 지정을 안 하면 됩니다. 지정을 안 하면은 여기다가 모든 걸 다 들고 온다는 뜻이고 열은 age를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열의 이름인 age는 바로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림에서 같이 이렇게 한 개의 데이터셋이 잘려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행을, 즉 24개의 행을 다 가지고 있는 age 변수만 잘라내는 소규모의 데이터 프레임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 방법보다 더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여기 우리 문자로 달러 표시 있잖아요. 바로 데이터에다가 뒤에다가 달러 표시를 쓰고 여기다가 그냥 age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건 여기는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쓰실 필요 없고 이거 자체가 하나 바로 코드 변수를 알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은 54, 45, 49, 26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요거하고 값 똑같죠? 54, 45, 49, 26 다 똑같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앞에 우리가 슬라이싱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요 방법하고 요 방법을 썼는데 두 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결과의 제시에 있어서 이미 답은 나와 있지만은 요렇게 했을 때는 세로로 요렇게 나왔는데 달러 표시를 썼을 때는 가로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값은 지금 현재 형태가 여전히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요 값은 더 이상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벡터인 겁니다. 벡터. 그래서 요렇게 잘라 놓은 거는 그림에서 요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냥 데이터 달러 age는 이렇게 데이터 형태는 이미 깨졌고 우리 그냥 벡터로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이 값의 클래스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 이 값의 클래스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단순 벡터이기 때문에 뉴메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요렇게 잘라내면은 요 안에 있는 값들만 잘라내는 겁니다. 값들. 값들. 여기 있는 1, 2, 3, 4, 5 이건 안 들어오고요. 여기 있는 값들만 잘라내는 1차원적인 벡터로 받아진다.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에서 age는 지금 현재 숫자죠. 숫자. 문자면은 여기 이제 따옴표가 있어야 되겠죠. 따옴표. 그래서 따옴표가 없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기본적인 한 열을 잘라내는 슬라이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개의 열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개의 컬럼이 있는데 이 중에 방금 한 개만 age만 잘라내 봤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age와 lc, hcc 요 세 개의 변수를 한번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데이터에 모든 행은 다 가지고 오고 열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열을 ag도 들고 오고 lc도 들고 오고 hcc도 들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나죠. 항상 여러 개의 객체를 뭉칠 때는 C로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G, LC, HCC 이런 식의 세 개의 변수만 이런 식으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모든 행은 가지고 오고 이런 열만 챙겨오라.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개의 열을 선택하는 거고요. 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나는 힘들다. 이렇게 쓰면 복잡해서 난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코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베리어블은 이렇게 지정을 하고 데이터에다가 모든 행을 들고 오고 세 개 변수를 들고 오라. 이렇게 해도 똑같죠. 이거는 뭐 코드 쓰기 방식의 차이니까요. 여기에 직접 쓰느냐, 이거를 한 번 더 사전에 지정을 해주고 쓰느냐, 그런 이제 차이라 가지고 만약에 한 두세 개면 이렇게 써도 될 거고요. 만약에 변수가 되게 많다라면은 사실 이렇게 따로 한번 정해주고 여기다가 요 값을 대입하는 게 훨씬 더 코드가 깔끔할 수는 있습니다. 열 번호를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age 네 번째 변수죠. 네 번째 변수, 여덟 번째 변수, 아홉 번째 변수를 들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행을 들고 오고 네 번째 변수, 여덟 번째 변수, 아홉 번째 변수를 들고 오고 싶다 라고 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곱 번째네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직접 이름을 써도 되고 변수의 순서를 써도 되는 거죠. 자, 아래 그림의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전부 다 들고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이터에 모든 행을 들고 오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덟 번째 것까지 다 들고 오라. 우리 배웠던 콜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머지 여덟 까지 다 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열 번째부터 12번째, 11번째 빼는 거죠. 이대로 쓰면 됩니다. 데이터에 모든 행을 들고 오고 첫 번째부터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를 들고 오고 그 다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열 번째부터 뭐 12번째를 들고 오라.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그 안에 거 들고 오는 거죠. 요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의 의미는 1, 2, 3, 4, 5, 10, 11, 12가 되는 거겠죠. 1, 2, 3, 4, 5, 10, 11, 12, 요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열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만 가지고 오는 것만 하고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세로로 쪼갰었는데 이제 행을 선택하는 건 이제 가로로, 즉 우리 임상 데이터에서는 주로 환자 한 명을 주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두 번째 환자를 선택하고 싶다 하면은 지금까지는 뒤쪽에 열 부분의 이름을 썼었는데 이제는 앞쪽에 써야 되겠죠. 앞쪽에 나는 첫 번째 행을 가지고 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행만 갖고 왔죠. 그렇지만 나머지 22개의 변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행 자리에 내가 원하는 자르고 싶은 해당되는 값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환자만 골라달라.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1에서 4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왜 C를 안 하느냐? 여기도 C를 해도 됩니다. C를 해도 되는데 어차피 행은 숫자로 이미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 정해져 있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여기 행의 넘버만 써도 일반적으로 알아먹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더 길게 잘 쓰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행과 열을 동시에 한번 선택해 볼까요? 행과 열을 예를 들어서 나는 첫 번째 환자에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환자에서 age하고 lc 변수를 골라내고 싶다. 그러면은 데이터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환자의 행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age와 lc를 골라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행도 선택을 했고 열도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5명의 환자에서 2개의 변수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변수를 선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건으로 선택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ID가 12인 환자의 ALT 값을 궁금하다. 이런 거죠. 엑셀로 보면 12인 환자에서 ALT 값이, 요 값이 궁금하다. 행에 대한 정보도 알고 열에 대한 정보를 알았을 때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치면 됩니다. 데이터에 행의 조건이 뭐였나요? 12번째 행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ALT라는 값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은 486, 가로로는 12, 세로로는 ALT라는 변수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게 12번째 환자의 A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48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런 거죠. 조건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50세 이상인 환자를 모두 다 골라달라. 50세 이상인 환자를 모두 다 골라달라고 하면 데이터 안에서 50세 이상인 환자를 모두 다 골라달라. 근데 이 조건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 조건은 행에 들어가야 될까요? 열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 조건은 50세 이상인 환자가 모두 다 해당돼야 되기 때문에 조건은 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열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age 50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여기는 비워둬야 되겠죠. 여기는 비워두고 여기다가 데이터 age 50 이상인 사람만 골라달라. 이렇게 하면은 54, 50, 50, 51, 51 이런 식으로 요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이 조건을 줄 때는 행에 둬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는 50세 이상이고 남자만 골라달라. 그러면은 데이터 and라고 쓰면 되죠. 데이터에 젠더였나요? 젠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은 이렇게 우리 등호 두 개를 쓰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남자이면서 50세 이상 요런 조건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요걸 어떻게 썼느냐 이거보다는 행에다가 조건을 써야 되고 어떤 조건을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있고 그때는 and로 묶을 수 있다. 요런 것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아라는 의미는 제가 여기 보시면 등호로 두 개를 썼는데요. 이제 같아라는 의미는 5는 뭐 5랑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래에서는 같아라는 의미는 항상 등호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같아라는 의미고 다르다라는 의미는 앞에 느낌표를 써서 느낌표 등호는 같지 않다. 요렇게 의미로 R 코드는 이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돼서 일단 1교시를 조금 좀 속도가 좀 늦어졌는데요. 1교시는 여기서 좀 중단을 하고요. 저희 한 10분 정도 쉬고 11시 5분에 다시 또 마저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